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또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그 중간고사가 여차한 좀 사정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좀 뒤로 미루어졌고 그래서 조금 미루어진 상태로 해야 될 어떤 것 하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평가이고 뭐 20점 정도 달려있고 간단한 안내는 제가 이미 학기 초에 좀 시작한 바가 있는데 다 사실은 까먹었죠. 그래서 그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 안내문은 제가 공지사항에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사 관련해서 진로 독서 및 개념평가라고 좀 제목이 달려있고 하나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날짜는 6월 14일 더 미루려고 사실은 했는데 온라인 기간이 그 다음 주에도 겹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을 좀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조금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제가 두었습니다. 월요일날 세 반이 제가 이제 세계사 세 반인데 세 반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 14일이 좋고요. 세계사 관련한 진로 독서라고 했는데 35분 줄 거예요. 35분 줄 거고 20점 중에 18점 거의 뭐 대부분의 점수가 여기 달아있고 독서 대상은 사실은 원래 책이었는데 이 책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이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책 다 읽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원하는 챕터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뉴스 기사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의 내용, 세계사의 교과서의 내용, 배웠던 내용이든 배울 내용이든 전혀 무관하게 적어도 그래도 세계사와 연관이 좀 돼야겠죠. 아니면 뭐 논문이어도 상관없고 적어도 문서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면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문서 자료면 가능합니다. 이 중에 가장 괜찮은 건 뭐냐? 책이에요. 책. 여러분이 독서라는 부분으로 생기부에 기록된다기보다는 여러분 세특 쪽에다가 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좀 써주기 위한 일종의 목적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좀 주의해야 될 건 온라인 자료로 나오는 책은 가져오셔야 되고 신문이나 뉴스, 논문 같은 경우는 출력해서 가져와라. 출력해서 꼭 가져와라. 핸드폰이나 패드는 뭐 그래도 시험이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문을 제가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출력해서 가져오십시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평가 방식은 출력해 온 것 혹은 책 같은 거 다 가지고 펴서 보는 거예요.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자, 오픈북으로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35분 동안 항목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독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출력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감점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 쓰셔야죠. 그때도 핸드폰이나 패드는 안 돼요. 자, 항목당 50% 미만을 작성할 시에는 항목당 1점을 주겠다. 지금 A4 용지이고 여러분이 글씨를 또 크게 쓰고 작게 쓰고 뭐 이런 부분 있긴 있겠지만 이 정도는 써줘야죠. 이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라고 생각해요. 자, 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사전에 준비할 수 있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베껴서 쓰겠다?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쪽지나 필기 내용 이런 건 가져오지 못해요. 오픈북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책 귀퉁이에다 뭐 한자 두자 써놓는 건 뭐 무방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뭐 포스트잇을 붙여갖고 살짝 요거는 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8점이고요. 실제로 수행평가의 용지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책 제목을 적고 저자를 적으면 2점이에요. 2점. 자, 관련된 수업 내용. 그러니까 이 책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사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냐. 뭐 교과서도 오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간단한 내용. 자, 뭐 두세 줄 정도 뭐 항목이 될 텐데 한두 줄 써주면 되죠. 책을 선정한 이유를 다시 4점. 가장 인상적인 내용과 그 이유를 4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4점. 그래서 총 18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4 용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목당 절반 정도 써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허튼 얘기 써놓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관련된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평가는 지금 이 점에 해당되고 하나를 여러분이 쓰게 되는 거죠. 개념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건데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도 돼요. 자, 4개, 6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대체로 이미 배웠던 내용과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이네요. 신앙도 개척의 의미, 미친 영향이 한 가지.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보시면 돼요. 필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아우스부르크 내용, 베스발렌 내용 한 가지씩. 낭트칭령의 내용, 이거는 뭐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중상주의의 내용 한 가지, 표트르데제 업적 한 가지. 그래서 요거 6개를 지금 공개한 거예요. 이 중에 한 개가 선택되는 겁니다. 한 개가 선택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 6개 중에 한 개. 학급당 2문항을 선정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분단별로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옆에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제비를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학급에 가서 반장, 부반장이 뭐 제비를 뽑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뽑아도 되고 해서 홀수 줄에 해당되는 거 하나, 짝수 줄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그래서 총 2개를 해서 여기 중에 해당되는 것, 본인 줄에 해당되는 것 그 한 개를 쓰면 되겠죠. 뭐 이를테면 홀수줄이 1번을 뽑았어. 그러면 홀수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1번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쓰시면 되고 짝수줄이 6번을 뽑았어. 그러면 짝수줄은 6번에 해당. 결국 한 사람에게 한 문제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가 여기 지금 40분이라고 하는데 35분 정도 될 거예요. 35분이고 종료 후에 5분간을 요 시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5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쓰면 뭐 한 30초면 됩니다. 30초면. 그거는 뭐 다 쓴다라는 걸 확인된다면 뭐 바로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모든 친구가 만점을 목표로 하는데 준비가 좀 덜 되면 아쉽게도 감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6개를 다 준비해야만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제 맞추실 수 있겠죠. 뭐 준비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필평가에서 이제 서술형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니까 우리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실 있는 생기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뭐 사실은 서양사에서는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시민혁명.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어찌 왔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는 절대항정을 보면 됩니다. 절대항정 시기에 중세의 핵심 세력인 봉건귀족 그리고 떠오르는 시민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와중에 절대군주가 올라탄다 그랬죠. 근데 그 절대군주를 가만히 보면 봉건귀족의 힘은 누르고 시민들의 지원을 받죠.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절대왕정의 시기의 싸움은 봉건귀족을 몰아내면서 시민과 절대군주가 한편이 된 상황.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봉건귀족 결국 쇠퇴할 거고 군주와 시민이 서로 남게 되죠. 그럼 이 두 세력이 소위 말하면 결승전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결승전. 그 결승전이 바로 시민들이 군주를 제한하는, 군주를 몰아내거나 제한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민들이 주인된 권력, 민주주의의 어떠한 역사적 과정, 그걸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 3개의 시민혁명을 볼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명예혁명, 영국혁명이라 통상 말하는 혁명이 17세기 벽두부터 시작될 것이고, 100년 후에 18세기에 우리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이 3개의 혁명을 연이어 배우면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더 이상 봉건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적인 역사적 과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참 무서운 말? 아니면 역사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벌어지는 일이 바로 혁명이죠. 혁명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혁명. 그런 의미는 사실은 한자를 보면 좀 의미가 좀 옵니다. 혁명. 이렇게 써요. 혁명. 이 명자는 어떠한 명운이 걸렸다 뭐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혁명의 의미는 혁자에 달려 있습니다. 혁자는 어떤 혁자일까요, 여러분?
혁자를 혹시 아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혁명의 혁자예요. 맞습니다. 혁명의 혁자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가죽 혁자인데 가죽과 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이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상형자라는 건 뭐예요? 모양을 본뜨어 만들었다. 대단히 원초적인 글자예요. 자, 요 글자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모양을 본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느낌 오시나요? 소 중에서도 소 머리 느낌이 오시죠? 자, 소 머리 이게 이제 뿔 같은 것이 있고 소 머리 맞습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죽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고 이게 이제 명사로서는 가죽 혁명이라는 뜻이지만 동사가 있어요. 동사로 뭐냐? 소의 머리가죽을 벗길 혁자. 소의 머리가죽을 벗길. 소의 머리라고 하면 소의 가장 우두머리 아닙니까? 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의 머리가죽을 벗겨버린다. 인간 사회로 따지자면 가장 우두머리, 가장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벗겨버린다. 그 벗겨버림으로 인하여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혁명은 말이죠. 결국 중심부를 타격하고 무너뜨리면서 적어도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구분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벌어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 로마 시대로 따지면 루비콘강 건너는 바로 그 사건이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강을 건너면서 근대의 문이 확연히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작점을 알리는 건 영국이죠. 세계사는 영국이 상당히 한 100년 정도 앞서간다. 17세기 영국혁명이 뒤에 나오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보다 100년 앞섰고 산업혁명도 역시 연이어서 18세기에 영국이 앞서가면서 역시 다른 나라와 100년 앞섭니다. 영국이 상당히 앞서가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여기에 문을 여는 첫 번째 발자취가 또 되기도 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부교재 보면 부교재 39페이지네요. 심리혁명의 첫 번째 영광의 자리에 영국의 심리혁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혁명. 자, 17세기라고 써 있고요. 연도를 정확히 보니까 1640년부터 1688년. 이게 연도가 마지막엔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는 상황이 올 거고 아마 뒤에 문제 풀 적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수능까지 가게 되면 그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차 지점의 연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기다 적을까요? 100년 전쟁. 조금 이전 이야기죠.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의 끝자락에 있는데 걔가 1618년부터 1648년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영국의 시민혁명은 100년 전쟁의 끝자락쯤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쟁과 살짝 포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팔렌 조약이 100년 전쟁의 가장 마지막 해인 1948년이니까 베스팔렌 조약이 영국에서는 이 내륙에서 베스팔렌 조약이 48년 맺어질 때 영국에서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도가 살짝 포개진다 이런 말 조금 느낌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후에 배우겠지만 이전에 한번 배웠죠. 그 네덜란드 절대왕정이 쇠퇴하는 과정이 영국의 청교동명의 우리 누굽니까? 크로멜의 항해법에 의해서 된다. 영국의 혁명이 그 항해법에 걸린다 그랬죠. 그 항해법은 네덜란드의 절대왕정을 또 무너뜨리는 일종의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살짝 또 포개지는 과정이 없지 않죠. 그런 거 염두하면서 좀 가는 게 연도적인 상황이고 하나만 더 적으면 17세기에 영국의 심리혁명이 벌어졌다면 옆에다 쓸까요? 영국은 18세기, 다음 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심리혁명을 조기에 이루면서 그 조기에 이룬 심리혁명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에 산업혁명의 문을 연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조금 시기적 감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영국은 어찌하여서 다른 여러 해의 유수의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서 100년 앞서서 심리혁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궁금증이 있죠. 왜? 영국이라는 어떤 조건과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1번. 영국은 일찍이
장원제를 해체시키는 과정이 좀 앞섰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1차 엔클로저 운동이다. 자, 1차 엔클로저 운동. 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 그 북유럽 르네상스 할 적에 유토피아라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었고, 토마스 모어 영국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때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가 내용 중에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바로 1차 엔클로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원제는 결국 울타리가 없는 장원이었죠. 그런데 엔클로저, 결국 뭐예요? 클로즈가 이렇게 막다라는 것이고, N은 둘러싸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엔클로저는 울타리 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울타리를 치는 운동, 이게 바로 엔클로저 운동이고, 그 당시에는 양을 만들어서 양모를 빼내는 게 돈이 더 되기 때문에 결국 경작 방식을 포기하고 이 울타리를 쳐서 목양을 하는, 양을 키우는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양을 키움으로 해서 그 농노들이 결국 장원에서 방출되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판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장원제를 해체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왜? 거기 있었던 농노들이 방출돼 나가니까 더 이상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이었다는. 그러면 그 쫓겨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방출되면서 일부는 이제 자영농 형태로 자기 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일부는 또 뭐 소작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노동다층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조금 더 산업혁명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결국 장원제 해체는 봉건주의가 빠르게 붕괴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엔클로저 운동 과정 속에 새로운 계층이 출현합니다. 자, 거기 두 계층이 나오네요. 하나는 젠트리, 근대적 지주, 또 하나는 자영농민, 자영농 말하는 거예요. 자, 젠트리는 뭐냐? 그 당시 이제 양을 키우던 지주죠. 근데 그 양을 키우는 그 지주는 근대적 지주라고 합니다. 적어도 중세 지주가 아니에요. 중세 지주는 영주이면서 창들고 말 타면서 싸움을 했었던 쌍무적 관계수의 천연적인 봉건 영주예요. 근데 이 근대적 지주 젠트리는 뭐냐? 젠트리는 돈맛을 아는 지주입니다. 돈맛을. 그런 뭐 형식, 중세적인 형식을 가리는 게 아니고, 왜 양이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돈맛이죠. 결국 이윤이 된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만 당시 돈맛을 알았던 게 아니고, 지주들도 이제 돈맛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작을 포기하고 양을 키웠던 거죠. 이렇게 근대적인 형태, 이윤을 추구하는 지주, 그런 지주를 우리가 젠트리라고 합니다. 이전과 구분하는. 아마도 근대적인 어떤 시민층과 대단한 유사성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엔클로저 운동으로 이제 방출된 농노 중에 상당수는 자신의 땅을 얻으면서 자영농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자영농이 결국 그 당시 사회 방식을 공유하면서 소위 말하면 시민층으로서, 두터운 시민층으로서 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엔클로저 운동 과정 속에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적 지주 젠트리하고 자영농의 시민층, 이 층들이 근대적인 사회 방식을 가지면서 뭔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꿈꾸기 시작. 젠트리와 자영농민이 출현하게 된다. 자, 도시가 이제 중세 말기부터 이제 형성되는 거, 영국도 이제 활발하게 중세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시민 계급이 아까 자영농을 바탕으로 아니면 상인을 바탕으로 결국은 시민 계층이 출현한다. 이 시민 계층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르주아가 되는 겁니다. 부르주아가. 자, 이 시민 계층은 이 출현하였고, 기존의 젠트리와 시민들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 청교도인 경우가 많다. 청교도. 자, 기억나세요?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리고 잉글랜드가 칼뱅 계열의 청교도라고 했어요. 칼뱅 계열. 그 칼뱅 계열의 청교도라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칼뱅 계열이 상공인들이 아닙니까? 상공인들. 그러니까 부르주아적인 방식, 상공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 방식을 수용한 사람들. 근대적 지주도 아까 이윤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칼뱅 계열의 청교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시민계층도 청교도를 받아들인 거죠. 자영농 일부도 청교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청교도 계층이 상당히 많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하고 이 시민들은 청교도 계열이에요. 이들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입헌적 전통을 수호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자, 의회가 성립되었는데 이 의회의 상당수가 젠트리하고 그리고 시민계층이에요. 물론 자영농 계층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상당수가, 모두 다라고 표현은 그렇고 상당수가 종교적으로
청교도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영국은 앞서서 튜더 왕조 헨리 8세하고 엘리자베스 1세에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교황과 분리하는 국교도입니다. 성공의 국교도예요. 그런데 의회가 지금 청교도가 차지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충돌의 기미가 종교적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영국혁명이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겠죠. 그들이 반발한 청교도 혁명이 되는 거죠.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성공해, 그리고 세력적으로는 군주와 결국 싸워 나갔던 것인데,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입헌적 전통이라는 거예요. 입헌적 전통. 자, 입헌적 전통은 뭡니까? 헌법, 법을 만드는 전통. 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의회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영국이 이 의회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의회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전부터 의회가 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1215년. 한 300~400년 전에 입헌적 전통의 첫 번째 어떤 시금석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에요. 영국에서 벌어진 마그나 카르타. 지금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고, 여기가 이제 신분지 중세에서 신분지 의회였는데, 여기 이제 존왕이라는 당시 영국 왕이었고, 여기가 지금 의회예요. 의회. 여기 당시로는 귀족들, 기사들이었을 텐데 의회입니다. 의회요. 근데 왕이 지금 무슨 문서를 쓰고 있죠. 당시 이제 존왕이 의회에다가 야, 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좀 돈 과세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의회에서 줬소.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이 문서에 좀 서명 좀 하시오. 그래서 그 군주가 이제 존왕이 돈이 급하니까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지가 마그나 카르타. 의회가 요구한 것을 군주가 처음으로 서명한 그 권한. 결국 의회가, 이게 이제 당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군주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또 확인을 했고, 그러한 입헌적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이후부터 계속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때 의회가 요구하고 군주가 서명한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여기 있는 두 가지입니다.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자의적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자의권은 누구예요? 군주, 자의. 스스로 자자 뜻 의자. 네 맘대로, 자기 맘대로 아닌. 자의적이다라는 건 자기 맘대로. 군주 네 맘대로 과세할 수 없고 의회를 통해서 과세권을 행사해다오. 두 번째는 의회를 통해서 재판해다오. 네 맘대로 재판하지 말고. 느낌 살짝 오시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말했던 불입권 아닙니까? 중세의 불입권을 의회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군주가 중세의 불입권을 결국 회수해서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입권의 두 가지, 과세권과 재판권을 군주 네가 마음껏 하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러한 전통이 1215년 대헌장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회가 입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회의 상당수를 청교도인이자 젠틀리 시민층이 차지하니, 이제 뭔가 군주로서는 이 부분이 이제 껄끄럽고 뭔가 충돌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하나 더 있죠. 지금 영국혁명 17세기라고 했고, 17세기의 계몽사상 중에 하나였던, 계몽사상이라고 하면 계몽사상에 영향을 줬었던 로크의 사회계약설. 우리 앞서서 홉스와 로크와 루소 봤어요. 우리 루소가 18세기 계몽사상이라고 그러고, 이 계몽사상에 영향을 미친 게 홉스와 로크라고 그랬는데, 로크가 영국 사람입니다. 홉스도 영국 사람이에요. 이 로크 쪽의 사회계약설은 대단히 좀 혁명적인 방식이 있죠. 왜냐? 이 자연권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가, 여기는 군주라고도 할 수 있죠. 얘네가 불이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 혁명권. 그래서 그 저항과 혁명을 통해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오죠. 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17세기고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따 말하겠지만 명예혁명에 관련되는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저항권 혹은 혁명권, 바꿔 말하면 정부 교체설도 영국혁명의 상당한 이념적 기반이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루소의 계몽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틀립니다. 왜 틀리냐?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루소는 18세기입니다. 여긴 17세기잖아.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루소의 영향을 미친 로크는 17세기예요. 17세기는 영국혁명과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교도혁명 볼까요? 청교도혁명. 자, 1640년부터 60년. 자, 원인은 찰스 1세네요. 자, 밑줄 치세요. 자, 어떤 혁명을 우리가 텍스트로 이해할 적에 주인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전에 카누사의 굴욕에서 하인리 4세나 그리고 우리 7세가 등장했을 때 카누사의 굴욕이나 이렇게 했듯이 찰스 1세가 등장하면 청교도혁명이나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찰스 1세가 말이죠. 스튜어트 왕조인데 스튜어트 왕조는 앞서 튜더 왕조의 다음 왕조입니다. 튜더 왕조는 뭐냐? 여러분이 절대왕정 때 배웠던 우리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지난번에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튜더 왕조가 엘리자베스 1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연 게 이제 스튜어트 가문이고 스튜어트 가문의 찰스 1세가 문을 열었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절대왕정의 맛은 바로 앞선 왕조니까 맛은 알아갖고 뭐 과시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있는데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과시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돈만 쓰고 돈 벌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요런 게 이제 지도자의 능력이 또 혁명의 어떤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찰스 1세. 자, 그래서 찰스 1세가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 최고네 막 그러니까 의외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회 안에는 청교도가 있죠. 그러니까 청교도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왜? 또 얘가 군주니까 성공회 아닙니까? 국교회. 그러니까 국교회 입장에서 청교도를 압박하기도 했었고 내가 절대 군주니까 의회 네가 왜 나서? 그러면서 의회와 청교도를 이게 또 한 몸이에요. 의회와 청교도 사실 또 한 몸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청교도를 압박하고 탄압하고 막 그러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의회의 강력함, 특히나 청교도의 강력함이 이 대세인데 이게 뭐 시대 파악,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나 뭐 여러분에게 계속하면 여러분들과 뭐 소통하기 어렵겠죠. 바로 지금 이 찰스 1세가 이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회와 청교도를 탄압했다는 건 의회를 차지한 청교도가 대들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의회가 요구한 권리청원이라는 게 있대요. 권리청원 비출. 자, 그걸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돈을 이제 무진장 써요. 화려하고 뭐 낭비심도 많고 뭐 그러다가 이제 돈을 거두려면 의회적 전통, 입헌적 전통에 의해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회 소집해갖고 야, 돈 좀 다오. 그러니까 의회가 뭐 분위기 보니까 얘한테 뭐 돈 퍼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퍼줘.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내가 해줄 거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구한 게 권리청원이에요. 그래서 요구한 게 권리청원입니다. 그 권리청원에 의회가 제출해요. 이것에 서명하면 내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겠소. 딱 보고 이제 권리청원에 서명해 준 거예요. 서명해 준 겁니다. 권리청원의 내용은 그럼 뭐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의회 동의 없이 의회 동의 없이 과세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인식 구속하는 걸 제한한다. 여기 뒤에 제한이라는 말이 앞에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한다는 게 아니고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인식 구속하는 걸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과세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인식 구속이라. 인식 구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몸을 구속한다. 이건 재판과 관련한 것이고 과세는 과세와 관련된 거죠. 그 과세권과 재판권을 둘 다 제한한다. 군주가 네 맘대로 하는 걸 제한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의회 동의를 받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대원장의 입헌적 전통 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권리청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재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맘대로 과세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사람 잡아들이지 말고 재판하지 말아라. 의회가 역시 힘을 발휘한다. 이 두 가지를 합의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권리청원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게 뭐 어떤 틀로 나오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뭐 그거는 뭐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세를 또 하게 된 거죠. 근데 흐름상 봤을 적에 찰스 1세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필요해서 지금 의회에 온 거고 권리청원도 그냥 해준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보면 의회를 사실상 소집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넘게 소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서명해놓고 권리청원 서명해놓고 지금 뭐야 이거. 의회가 이제 짜증이 났어요. 내가 괜한 짓 했구나. 자 이제 뭔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이죠.
자, 권리청원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명사, 찰스 1세와 더불어서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 되는 명사예요. 권리청원. 자,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났습니다. 자, 다시 밑줄 칠까요? 스코틀랜드 전쟁. 스코틀랜드. 자, 스코틀랜드를 이제 좀 이해하려면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제 뭐 조그만 나라이긴 한데 또 의외로 좀 복잡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스코틀랜드가 저 북쪽이고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고 이쪽이 이제 웨일즈라는 곳이에요. 웨일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축구 같은 데 볼수있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섬입니다. 아일랜드의 북쪽을 우리 북아일랜드라고 하죠. 여러분 영국의 이름을 줄여서 UK라고 불러요. UK 많이 듣죠. UK의 플레임 아세요? 플레임? UK.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UK의 플레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엄청 길죠?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자, 이게 이제 영국 역사를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일 텐데, 그레이트 브리튼, 여기가 이제 본섬이고, 이게 이제 브리튼 섬이에요. 여기 대형, 브리튼 섬. 여기 그레이트 브리튼 킹덤, 브리튼 대형, 영국이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여기를 이제 하나의 영국, 기존의 영국이고 이 아일랜드랑 완전히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A래고 요 북아일랜드만 지금 영국이랑 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가 된 거죠. 소위 말하면 합중국, 연합국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를 구성하면서 현재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저 북쪽이죠. 북쪽 스코틀랜드는 어떤 곳인가? 지금 영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은 잉글랜드를 말하면 돼. 잉글랜드. 지금 우리는 잉글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잉글랜드가 또 영국이라는 이름의 뭐 어원이 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스코틀랜드. 영국의 유니언 잭이에요. 유니언 잭, 영국 깃발. 영국 깃발도 지금 잉글랜드 깃발, 스코틀랜드 깃발, 북아일랜드 깃발이 합쳐져서 유니언 잭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웨일즈 깃발은 어디 갔나요? 웨일즈는 초반에 이제 큰 문제 없이 빠르게 흡수돼 버리면서 이 존재감이 덜어져서 이제 웨일즈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웨일즈가 뭐 분리 독립을 막 추구해 나가고 나도 뭐 독립할 거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막 발휘한다면 영국은 부득이하게도 이 용을 여기에다가 새겨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또 국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연합국이라는 뜻인 것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스코틀랜드. 저기는 어떤 곳이냐? 저기가 이제 켈트 애들이 좀 많이 살아요. 켈트는 그럼 또 어떤 애들이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영국에 이제 켈트 애들이 쭉 여기 본섬부터 쭉 살았어요. 근데 게르만의 이동 속에서 앵글로 섹슨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앵글로 섹슨이 넘어와서 이 본토를 차지하고 켈트를 밀어냅니다. 켈트를 밀어내요. 그 켈트가 여기 지금 영국의 이제 질인데 이 북쪽 켈트가 사는 데가 이제 산악 지역이라는 느낌 오시나요? 그렇죠. 대단히 높은 고지대죠. 그러니까 이게 저지대 괜찮이 살만한 데는 이제 앵글로색슨이 여기 차지하고 켈트는 이제 쫓겨난 거예요. 사람도 잘 안 사는 산간지방으로 쫓겨나서 여기 이제 터잡은 겁니다. 터잡은 것이고 5세기에 이제 앵글로색슨이 왔었고 10세기에 노르만 이동하면서 또 노르만 왕조가 우리 노르만디의 그 윌리엄 왕국이 또 오면서 이제 본섬인 잉글랜드 이쪽에는 켈트가 아니죠. 노르만하고 앵글로색슨이 이제 뒤섞여 살고 켈트 애들이 저쪽에서 이제 마치 뒷간방 뭐 다락방에 살듯이 저 북쪽에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벌어지면서 저쪽 스코틀랜드가 이제 장로파가 자리를 잡게 돼버렸어요. 장로파가. 그러면서 이쪽에 본섬 잉글랜드 쪽에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공회 계열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의 성공회 계열이 있었고 그리고 청교도가 같이 뒤섞여 살았죠. 청교도하고 그러니까 저 장로파 애들이 같은 청교도와 뭐 칼뱅 계열이긴 하지만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종교적으로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약간 천대받는 뭐 그런 층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잉글랜드 쪽에서 야 니네가 장로 계열이면 어떻게 해? 야 저쪽 다 성공회로 바꿔. 이제 영국 입장에서 찰스 1세가 성공회로 바꿔.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 신부들을 잔뜩 그쪽에 이제 배치시키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 계열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스코틀랜드의
켈트 애들이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그간의 울분도 있고 근데 뭐 종교까지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반발심이 생겨서 성공의 사람들을 많이 축출합니다. 축출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교도 계열인 이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것들이 안 되겠네. 좀 손 좀 봐야겠어. 뭐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을 돌입하게 되는 거죠. 전쟁으로 돌입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전비가 드는 겁니다. 찰스 1세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사실은 의회 소집을 계속 안 하고 있었죠. 지가 필요하니까 무슨 것을 계기로 스코틀랜드와 전쟁 벌이는 바로 그걸 계기로 이제 의회 소집을 한 거예요. 의회 소집을. 자, 그런 맥락이에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과정 속에서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과세하겠다. 동의해달라. 과세 요청을 한 거죠. 의회가 이 과세 요청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지난번에 다 동의했었던 거야. 근데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고 뭐 권리청원은 휴지 조각처럼 해버리고 이제 지가 필요하니까 과세 또 해달라고 내가 네 헛수합이냐?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지금 스코틀랜드 잡기 전에 이 의회를 박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가 안 해줘? 나 군주인데. 내가 너 그래도 네 존중해서 여기에서 과세 달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결국은 충돌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과정으로 접어드는 거죠. 자, 이번 청교도 혁명. 자, 이제 세력을 구축해요. 왕을 따르는 계열이 왕당파겠죠. 찰스 1세죠. 찰스 1세가 이제 스스로의 세력을 구축하는 왕당파가 형성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결집합니다.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결집하면서 내전이 벌어지는. 그러면 여기 의회파는 어딜까요? 의회파를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 계열이겠죠. 청교도 계열이고 젠트리하고 시민계층이 상당수 많이 포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선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냐? 의회파가 이깁니다. 의회파가 이겼어요. 그 의회파를 이끌던 가장 선봉에 쓴 사람이 이제 다음 주인공이 된 크로멜이에요. 크로멜. 이 크로멜은 의회파를 이끄는 이제 선두주자였고 크로멜의 군대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철로 무장한 철기군이었습니다. 이 철기군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왕당파를 제압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압도했어요. 이 청교도가 퓨리탄 아닙니까? 대단히 순수한.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쟁을 마치 이제 성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진군하고 막 그럴 적에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렇게 신앙부흥회를 열고 기도를 하고 마치 저 구약 시대 그 출애굽기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 정신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철기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왕당파를 확연하게 제압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찰스 1세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이 위에 무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뭔가 분출되고 있죠. 자, 자세한 내용. 저 사람은 누굴까요? 찰스 1세예요. 자,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처형하는 과정이에요. 군주의 목을 친다. 참수라고 하죠. 여기 보세요. 도끼로 치고 있죠. 도끼로. 그 당시에 도끼로 쳤습니다. 우리나라 망나니 뭐 이렇게 천박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도끼나 칼로 쳤어요. 쳤습니다. 뭐 이게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뼈가 상당히 굵은 뼈거든요. 이 척추랑 이어진 뼈 아닙니까? 도끼로 치던 칼로 치던 한 방에 안 날아갑니다. 상당히 처참하게 아마도 처짐을 당했을 거예요. 찰스 1세를 처형하는 참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머리를 깎고 막 나오면 선생님 머리 잘랐네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머리가 왜 잘립니까?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제가 뭐 참수당한 느낌이 나갖고 어쨌든 머리카락 잘랐냐 이런 얘기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찰스 1세를 처형했어요. 이제 왕은 없습니다. 왕은 없어요. 의회가 장악하겠죠. 왕이 없는 체제를 뭐라고 하냐? 자, 거기 나오죠.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그렇죠. 공화정. 우리 로마 때 배웠죠? 왕정, 공화정 뭐 이런 것들. 공화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군주를 두지 않겠다. 왕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화정이고 영국에서 유일한 공화정 시대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공화정을 처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크로멜이에요. 크로멜. 그러니까 크로멜의 공화정.
딱 요 시기가 영국의 유일한 공화정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국을 줬는데 공화정이래. 그러면 이제 크로멜 혹은 청교도혁명의 결과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키예요. 공화정. 1642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청교도혁명 1642년이면 다시 아까 100년 전쟁의 1648년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고 베스팔렌 조약이 맺은 해죠. 1648년보다 앞서네요. 그러니까 베스팔렌 조약은 여기 맺어질 때는 청교도혁명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살짝 건드려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대단히 치명적으로 뭔가 경계를 나누는데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하고 공화정을 이끈 사람은 아까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바로 그 지도자 크로멜입니다. 크로멜. 자, 이 크로멜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유일한 공화정이라 그랬죠. 자, 공화정 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호국경에 취임한다. 호국경 밑줄 치세요. 크로멜은 호국경입니다. 호국경이 뭐냐? 나라를 지키는 호국이 뭐야? 나라를 지키는 뭐 귀족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왕으로 올라버릴 수도 있죠. 분위기상으로는 지가 왕으로 올라야 돼요. 근데 공화정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나서 의회파의 주인공으로서 왕을 진압하고 나서 지가 왕되면 명분상 맞지 않죠. 그래서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이 우두머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호국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 이전에 로마 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제정의 문을 열었지만 황제라는 용어를 안 써버리죠. 그리고 자신은 프린캡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린캡스. 왜? 나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하지만 난 첫 번째야 라는 말로 자신의 지위와 그 당시 공화정을 하모니시킨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나는 최고야 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호국경입니다. 호국경. 이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호국경이면 또 크로멜인 거죠. 공화정이면 크로멜인 거예요. 공화정이면 호국경인 것이고 이건 다 같은 명사입니다. 자, 크로멜. 항해법을 발표했다. 그렇죠. 영국의 혹은 영국 식민지의 선박, 영국 식민지의 모든 거래는 영국의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타협을 준다. 이걸 앞서 배운 것이고 바로 요 맥락에서 나온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이죠. 영국 혹은 영국이 차지하는 지역이나 식민지에 수입할 경우 그 운송하는 선박의 선주는 반드시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 것으로 한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해법. 자, 그러니까 항해법도 역시 청교도혁명의 바로 그 시기에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 아일랜드를 정복했다. 아일랜드 또 나왔네요. 아일랜드. 자, 영국의 아까 저기 스코틀랜드 맞고 여기 잉글랜드고 아일랜드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영국 앞에 있는 섬이죠. 아일랜드는 지금 종교상으로 뭐예요? 지금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구교예요, 구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죠. 크로멜은 아까 말했듯이 대단히 청교도에 좀 미쳤다? 청교도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심취한 사람. 아까 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전쟁 중에서도 그랬었고 내가 정권 잡았어. 가만히 놔둘 수 없죠. 천주교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이제 뭔가 그걸 하려고 했었고 사실 아일랜드가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일랜드가 이제 사실은 국교도의 압박을 좀 받고 있었고 그 전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잉글랜드 국교도 신부들을 막 아일랜드로 들어올 적에 막 처형하고 청교도 내란 중에 쟤네 분위기 여기 신경 안 쓰겠는데 그래갖고 막 청교도 신부들을 아까 스코틀랜드처럼 막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부실이 하나 된 거고 또 하나는 크로멜의 어떠한 성향이죠. 청교도 성향, 강력한 청교도인으로서의 성향. 아일랜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아일랜드를 침공하고 무려 아일랜드의 사람 3분의 1을 학살할 정도로 정말 대학살극이 벌어진다? 지금도 아일랜드는 크로멜의 저주, 크로멜의 학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그 총리가 영국의 총리하고 회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회담을 할 적에 회담장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가면 국회의장 사진들이 잔뜩 있고 대통령 청와대 가면 대통령 사진 잔뜩 있듯이 영국의 그 회담장에 크로멜 사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겠죠. 근데 아일랜드 그 총리가 크로멜 사진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회담 거부. 나 못하겠다. 크로멜 저 그림 치우던지 아니면 나랑 회담 안 하던지. 그 정도로 아일랜드가 지금도 크로멜에 대한 어떤 반발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크로멜 시기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학살입니다. 아일랜드 대학살 이후에 아일랜드를 장악하죠. 아일랜드를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의회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무시가 좀 진행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호국경으로 또 취임을 했었던 거고 사실 그거는 뭐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엄격한 청교도 금욕정치.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은 청교도에 좀 이렇게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정치 예전에 칼뱅 기억나세요? 칼뱅도 상당히 이제 신국정치를 펼쳤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도 안 되고 도박도 안 되고 오직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보고 이게 시민사회 다양성에선 좀 그렇죠. 특히나 영국은 이제 국교도들이 많았었고 국교도의 반발도 상당히 셌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가 기도로 시작하고 좋죠. 기도로 시작. 그리고 일주일마다 예배 있고 종교 시간 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뭔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종교 시간 이러면 좀 그렇죠. 이러면 좀 그렇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우리 성직자는 아니잖아. 거의 뭐 영국을 성직자 사회로 만들어버리니까 반발이 많죠. 특히나 국교도의 반발은 더더욱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정치가 계속되면서 생겼던 어떤 누적된 불만들이 결국은 표출되는 과정 속에서 크로멜이 죽고 다시금 크로멜의 시대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결국 청교도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크로멜은 몰락합니다.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연장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왕정이 다시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쳤다고 해서 왕정의 뿌리를 뽑지는 못한 거죠. 이게 그 장구한 역사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왕정이 복구되면서 찰스 1세의 아들 바로 찰스 2세가 즉위하게 되면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한다. 자, 이 말인 즉슨 뭐냐? 공화정의 시대는 이 크로멜 시대밖에 없다. 청교도혁명 이후에 공화정의 시대는 유일하게 크로멜 시대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딱 이렇게 규정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크로멜까지가 우리 청교도혁명의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찰스 2세가 왕정 복구가 되어서 찰스 2세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연이어 터진 명예혁명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이 청교도혁명 뒤에 명예혁명까지 포함해서 이지만 순서적인 부분, 이 혁명은 순서적인 부분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 1차 엔클로저 운동이 좀 명사로서 좀 잡히죠. 찰스 1세도 잡히고 그 다음에 권리 청원이 잡힙니다. 아직 혁명 전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쟁도 잡히고요. 그리고 청교도혁명의 찰스 1세 처형 잡히죠. 그 다음에 크로멜. 이런 명사들이 순서적으로 인과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흐름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번 중간고사 때 제가 시기적인 문제들이 좀 나왔었죠. 바로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렇게 세계사 수능에서 움직이고 내신고사에도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영국혁명이 의외로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설명할 거리가 많았네요. 다음 시간 명예혁명은 조금 설명을 이미 기존에 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사이버 교사 성학철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